안녕하세요. 저는 MBN의 윤범기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내가 1년에 100번 미더블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 미더블이란 말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모임을 이렇게 멋있는 말로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제가 하고 있는 모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또 모임을 활용해서 기자로서 취재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마지막으로 이런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여기 청중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몇 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왜 이렇게 모임을 많이 하는 걸까? 저를 오랜만에 제 페이스북 친구나 인스타 친구들이 가끔 만나면 도대체 모임을 몇 개나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대체 책은 몇 권이나 읽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하는 모임은 다 책 모임이거든요. 되게 독서와 연관되어 있는 모임이에요. 아니 무슨 공부하는 모임이거나. 그래서 왜 그렇게 이런 걸 많이 하느냐. 그래서 이정환 대표님 그 점이 궁금하셔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제가 했던 모임들의 원형이랄까, 그 시조는 뭐냐 생각해 보니까 이거였어요. 서정연이라고 하는, 제가 2000년부터 한 2008년까지 운영했던 모임인데, 서울지역 정액과 연합이라고 하는 모임의 약자입니다. 보시면 제가 가운데 이러고 앉아있죠. 폼을 잡고. 여긴 어딘지 아시겠어요?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 연희관, 유명한 건물이잖아요. 그 영화도 찍고 그랬던 건물이죠. 그 서정연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거는 학회예요, 학회. 제가 만든 정치학 전공 학회였습니다. 그 왜 이 학회를 만들었냐? 저의 20대, 저는 대학교를 96학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대학에 학회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학회가 있죠. 교수님들이 하는 그런 학회. 근데 그거 말고 학생들이 하는 학회 문화가 있었어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 우리가 386이 586이 돼서 장기 한 20년 가까운 어떤 586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586 세대가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 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20대 때 전대협을 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뭐 전두환 정권과 싸운 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김대중, 김영삼 같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빨리 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20대 때 학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20대 때 했던 학회 활동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학습 공간입니다. 학습 모임이죠. 사실 우리 여러분 대학 다니지만 여기만 해도 벌써 200~300명 들어가는 대형 강당이잖아요. 이런 여러분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듣는 200명, 300명짜리 대형 수업은 아무래도 학습의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혹은 뭐 20~30명짜리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교수가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듣는 방식이죠. 근데 80년대 학생들이, 혹은 제가 다녔던 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저는 학교 수업이 아니라 이 학회 문화였다고 생각해요. 학회 문화라는 건 뭐냐면, 신입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달려들어서 한 1년간 빡세게 공부를 시켜요. 어떤 식이냐면 5명, 10명씩 모여서 거의 1대1로 맨투맨으로 붙어서 같이 책을 읽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1년 정도 과정을 거치면 그 1학년들이 2학년이 되면 또 선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후배를 또 가르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후배들을 뭐 식권이라고 할 정도로 밥도 많이 사고 MT도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들들들 공부를 시킵니다. 그럼 도대체 486 세대는 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던 이유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그 전민항쟁 노선이라고 해서 100만 학도가 다 같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전두환 정권과 부딪히자는 거죠. 우리가 촛불 집회 때 했던 것 같은 그런 형태의 투쟁을, 일종의 어떤 무력 투쟁을 겸해서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가지고 그 의사 정권과 맞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려면 굉장히 고도로 학습된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었겠죠. 누가 그거 밥 몇 번 사준다고 나와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밀도 있는 학습을 진행했고, 그 학습의 주제는 주로 한국 현대사, 혹은 정치 경제학, 혹은 뭐 철학, 역사, 그리고 마르크시즘 뭐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해온 어떤 밀도 있는 학습의 결과, 그들은 굉장히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게 됐고, 끈끈한 네트워크를 가지게 됐고, 어떤 이렇게 학생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민주화운동을 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학회 문화가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학부제가 시행되면서 대학에서 그런 학회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때쯤에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이 학회가, 저는 뭐 학생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학회가 이렇게 없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하는 건 거의 다 학회에서 했거든요. 전공 수업에서는 사실 별로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학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그 당시 학회는 주로 운동권 학회였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마르크시즘, 정치 경제학, 역사 이런 거였다면, 저는 전공이 정치학이어서 정치학 공부를 하는 학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지역 정액과 연합이라는 학회를 만들었고, 다른 학회들이 하듯이
이런 식으로 세미나도 하고 방학 때마다 MT도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친목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무슨 공부를 했느냐? 예를 들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가 리비우스 노마서 논고, 그리고 또 한나 아렌트의 뭐 인간의 조건이라든가 전체주의의 기원 같은 정치 철학 고전들, 그리고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같은 국제 정치학의 고전, 그리고 또 현대 국제 정치학이죠. EH카. 우리는 EH카를 뭐 역사는 무엇인가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국제 정치학의 시조로도 유명하죠. 20년의 위기,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역사를 다룬 20년의 위기. 그리고 또 그 60년대에 있었던 그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그레이엄 앨리슨의 결정의 에센스. 최근에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써서 또 중미 갈등을 다루는 책을 최근에 또 내셨죠. 미국에선 지금도 활약하고 계신 원로 정치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본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도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 그리고 또 최장직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이런 책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기본적 소양, 정치학도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을 학회 형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학회를 제가 한 8년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정액과, 고려대 정액과, 뭐 건대 정액과, 뭐 단국대 정액과, 이화여대 정액과 등등, 그때 제가 인맥이 닿았던 사람들과 또 선배들의 추천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250여 회 정도까지 세미나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격주로 매주 주말 오후에 모여서 한 번 세미나를 했다면 3시간에서 4시간씩 이런 고전들을 읽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런 공부를 기자가 되기 전까지, 저는 이제 군대를 장교로 가서 군대 가서도 계속 그렇게 공부를 이어나갔어요. 그러다가 제대하고 나서 이제 2007년에 기자가 됩니다. 기자가 되고 나니까 너무 빡세더라고요. 기자가 되고 1년간은 진짜 뭘 못했어요. 도저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건팀 뭐 사스말이라 그래서 경찰서 출입하고 뭐 도저히 뭐 이런 걸 할 엄두가 안 나서 한 1년 정도 쉬었고, 그러다가 2008년에 이제 서정년은 학부생들 위주로 운영하는 조직이니까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그래도 이렇게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고 기자 생활만 하는 건 너무 아쉽다. 내가 20대 10년간 해왔던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30대에 들어서서 하게 된 건 이 독서 모임 경연이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경연은 우리 조선시대에 왕과 신하들이 함께 토론했던 경연과 윤대에서 따온 거죠. 그 당시에는 왕과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인 어떤 대소신료들이 모여서 유교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임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이제 그 당대의 지식인들, 되게 지식인들은 저자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서정년 방식과 다른 점은, 서정년은 우리끼리 책 읽고 토론했다면 이때부터는 저자를 모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기자가 되고 나니까 좋은 게 저자를 부르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분들도 많고, 또 재밌는 건 저자들은 은근히, 저도 책을 내보니까 저자가 되면 독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독자들이 일정 부분 모여 있으면 크게 뭐 강연료 주지 않아도 말만 잘하면 되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저자 강연을 열기 시작한 거죠. 이게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 이번 주 일요일에 164차까지 했어요. 164차. 그러면 한 8년, 9년 정도,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되게 이건 보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때로는 또 매주 하기도 하고, 그 저자와 일정이 섭외되는 대로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석사 논문도 한번 발표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작년부터 제가 시작한 건데, 우리 되게 여러분 대학 다니면 석사 논문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사 논문은 그냥 라면 받침대 아닌가요? 라면 끓고 있으면 그 위에 올려놓는 거, 그리고 절대 남한테 보여주기 싫고 나만 혼자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쓰는 논문이 석사 논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조국 교수님 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일 저자로 먼저 쓰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논문다운 논문을 처음 써보는 게 석사 논문이고, 그 사람의 개인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잖아요. 근데 그 논문이 우리 학계에서 너무 무시당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저만 해도 석사 논문을 썼지만 저는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 석사 논문을 쓴 사람들한테 뭔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 라고 해서 저희 독서 모임 경연에서 석사 논문 발표회를 열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발표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날 못 오신 분들도 나중에 누군가 볼 수 있게,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석사 논문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영화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꼭 책이 아니어도 뭐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그런 모임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청년 리더 특강이라고 해서 뭐 저자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전문가, 변호사, 뭐 기자 이런 직업이 있는 사람도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에게도 뭔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자. 왜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은 항상 청중 역할만 하고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라고 해서 청년 리더 특강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정은혜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회의원 승계했죠.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로 확정되면서 국회의원 승계해가지고 이번에 국회 입성을 지금 앞두고 있죠. 뭐 하여간 이런 모임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하다 보니까 아예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사회공헌 인재학교라는 나를 닦고 남을 돕는 뭐 사람 건축학교 뭐 이런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철학, 또 원래 저는 전공이 정치학이니까 뭐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를 거쳐서 정치학의 역사를 쭉 훑는 정치 철학 고전 리뷰 모임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관해서도 이건 특히 작년에 이제 북한이 막 미사일 엄청 쏘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통일부에 계시는 우리과 선배랑 같이 북한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주기적으로 토론하는 모임을 가져보자. 라고 해서 북한 정세 토론 모임이라고 당시 뭐 통일부 관계자, 또 기자, 국회 보좌진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사회학 뭐 역사 이런 것만 읽으니까 너무 삭막해지는 것 같다. 고전도 그 문학도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이 책은 이제 노트르담 드 파리인데 뭐 이거라든가 옛날에 읽었던 태백산맥 혹은 뭐 레미제라블 또 최근에는 안나 까레니나 뭐 이런 거를 같이 읽고 끝나고 나면 뮤지컬도 같이 보고 뭐 그런 모임을 또 운영을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루첼라의 정원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마키아벨리가 운영했던 그 로마사 논고를 쓰게 되는 청년 귀족들과의 모임이 루첼라이라고 하는 귀족 가문의 정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루첼라이 정원의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뭐 박사과정생이라든가 또 기자 혹은 이제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교안보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이제 그런 모임으로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최근에 가장 열심히 하는 활동인데 국회 신성장학과 스터디라고 어떤 사람은 뭐 국회 신성장학회에서 무슨 장학금 주는 모임이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소는 국회를 빌려서 하고 신성장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스터디다라고 해서 국회 신성장학파라고 이름을 붙였고 주로 경제 정책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스터디를 하는 목적은 뭐 저는 아니지만 주로 국회 보좌진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이나 뭐 또 국회 출입 기자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이 스터디를 하는 목적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배출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교수죠. 그리고 그 전에 누구였습니까? 김수영 교수였죠. 그리고 그 전에는 장하성 교수였죠. 근데 만약에 김상조 교수가 임기가 끝나면 그게 누가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관료가 합니다. 기재부 출신 관료가 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김병준 교수가 하고 그 다음에 변영균 씨가 있죠. 기재부 출신 관료가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경제 정책을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기관은 기재부밖에 없습니다. 관료 이외에는 경제학자들도 자기 분야만 알지 국가의 정제 전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혁정부가 가끔 들어서도 뭐 개혁이냐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초기에는 교수들이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하반기엔 되게 관료들한테 넘어갑니다. 관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해오던 대로 해야죠. 자기들한테 익숙한 방식대로. 그러니까 정책이 전체적으로 보수화되죠. 그런 패턴이 민주정부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민간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냐? 젊었을 때부터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20, 30대 때부터.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요즘 이 신성장학파라는 이름으로 경제정책사를 쭉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50년대, 60년대 박정희 정권은 경제 성장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이제 노태우 정부가 어떻게 이어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명한 이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 뭐 오원철 수석이라든가, 뭐 남덕우 총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청와대 정책실장들, 그런 분들이 쓰신 책들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경제 정책을 쭉 훑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강연이 되게 유명했는데 이 장부순 교수라고 요즘 한일 관계 때문에 굉장히 뜨고 계신 분 있잖아요. 신문에 칼럼도 엄청 많이 쓰고 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는 곳에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된 이제 그분을 모시고 국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저희 뭐 사실은 아무런 국회의원이 오는 모임도 아닌데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모임도 아닌데 민간 분야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한 7, 80명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냥 페이스북 웹정보 보고 국회까지 광복절 오후에 쉬는 날 찾아오셔가지고 가득 메우고 같이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희 모임은 오면 일단 무조건 다 질문. 전원 소감 발표예요.
참가자 전원이 끝나고 다 한 명씩 소감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모임에 조금씩이라도 다 기여를 하게 하는 거죠. 유튜브에서 장부승 뭐 이렇게 치고는 다 나옵니다. 국회 신성장 치면 다 이미 조회수도 이미 1000회 이상, 한 일주일밖에 올라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1000회 이상을 기록했죠. 그 정도로 이렇게 모임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 요거는 제가 처음 만들었던 서정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취재 관행이라는 건, 저도 기자지만 대부분 그 취재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술이에요, 술. 그렇죠? 대부분 술자리인 거예요. 우리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쓴 책이나 뭐 강연 같은 거 들어봐도 그렇고 다 뭐냐면 아침에 열심히 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요. 왜 할까요? 저녁 때 폭탄주를 먹어야 되거든요. 폭탄주 먹기 위한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자 생활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취재원이 술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술자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가지느냐가 사실은 취재원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기존 세대는, 기성세대의 어떤 기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기자 생활 20, 30년 하면 다 이렇게 뭐 지방간 생기고 뭐 암 걸리고 하여간 별의별 안 좋은 병이 온몸에 다 달고 살게 되는 거죠. 배 다 나오고 이렇게 버블뜨기 아저씨 되고. 술을 그렇게 먹어대니 안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사실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닥 좋은 형태의 취재 문화는 아니죠.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얼마나 타락하는지가 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나 술자리나 뭐 폭탄주 이런 거에 기대지 않고도 제 나름의 어떤 네트워크와 취재원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일들이 생겨났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장하성 교수님이 청와대 정책실장 되기 전에, 그때는 이제 이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처음 출간했을 때, 그때 제가 하는 독서 모임에 오셔서 강연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기하게도 제가 나중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잠깐 했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마크맨을 하다가 청와대를 따라 들어가는데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윤 기자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저 청와대 마크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잠깐 있다가 나왔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아는 사이가 됐고, 그다음에 이분은 김수현, 그 장하성 교수 다음 정책실장이죠. 얼마 전까지 청와대 정책실장 하셨던 김수현 교수님도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내셨을 때 저희 독서 모임에 오셔서, 이거 보시면 옷도 되게 편안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저도 반바지 차림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해서도 강연을 해주시고, 우리랑 굉장히 밀도 있게 한 3시간, 4시간 정도 토론을 하고 뒤풀이까지 같이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청와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교수님 그랬더니 윤 기자 왔어요. 그래서 뭐 오찬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지금은 오찬을 할 수 없고 임기 끝나면 윤 기자랑 제일 먼저 밥 먹을게요 라고 약속을 하긴 하셨는데, 뭐 아직은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려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윤영관 장관님이죠.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하셨던 우리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님이셨는데, 뭐 이런 분들 오셔서 강연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취재원 관리를, 뭐 이 관리라고 하면 좀 저분들께 예의가 아니지만 취재원들과 만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술자리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뭔가 생산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걸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운영했냐면 서정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조직 내 연애 금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연애를 하면 모임이 깨져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한 4-5명 있는 모임에서 한 명이랑 사귀면 그 안 나와요. 모임 연애하느라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기 위한 모임이지. 근데 이거는 뭐 상징적인 건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이 모임 자체가 뭔가 서로 공부하기 위한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이어야지, 이걸 통해서 이거 원래 목적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물론 억지로 연행을 어떻게 막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는 거지. 여기서는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주 독서 후 책을 읽었다는 거고, 방학 때마다 MT 가면서 또 친목도 다지고요. 또 대학들을 돌아가면서 찾아오기 편하게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장은 한 2년 정도 임기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제가 첫 회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돌아가면서 회장을 했죠. 저는 처음이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기나 방학 때마다 다음 학기 테마를 선정해서 그 테마에 맞게끔 책을 읽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책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가자 전원은 반드시 자기소개를 했다. 시작할 때 전원 다 자기소개를 하고 끝날 때는 다 정리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임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만약 여러분들도 다 하나하나가 모임 운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기 분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독서 모임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친목 모임은 사람들이 모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학이면 문학, 자기만의 전문성이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정치학이 제 전문성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방적인 조직을 만들어라. 예를 들면 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학위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뭐 한번 필터링을 거쳐야 된다라든가, 뭐 누구 추천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 받아주세요.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런 걸 따집니까?
그런 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나서 하시고, 저희는 그냥 누구나 다 오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다 올 수 있는, 회비도 가급적 자기 음료수만 자기가 직접 계산하는 정도로, 그 다음에 항상 기록을 남기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모든 모임을 할 때마다 1회, 2회, 3회 해가지고 항상 회차를 붙입니다. 그리고 꼭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다 올려요. 항상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 게 기록이 남아야 그걸 나중에 추적해서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라는 거. 그리고 몇 회인지 반드시 기록 표시하라는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범위 내에서 충분히 좋은 분들을 섭외할 수 있어요. 그게 강사, 저자든 전문가든. 그 다음에 꾸준히 하라는 거죠. 한번 시작했으면 한 10년은 한다는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되게 모임하면 처음에 한두 번 나오다가 두세 번째 되면 안 나오잖아요. 한 달 되면 벌써 한 절반 줄어있고, 1년 되면 처음에 모였던 초동 멤버 거의 없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남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좋은 이름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 선배님이 해주신 말인데, 좋은 이름은 시간이 걸린다. 뭘 하든 한 10년은 한다는 생각으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서정년도 10년 했고 독서모임 경연도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무슨 모임이든 한 번 시작하면 10년은 하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거기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예를 들면 국회 신성장학파 스터디는 주로 경제정책 공부하는 모임이지만 한일 관계가 터지니까 장부순 교수를 불러서 또 공부를 하잖아요. 현안에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고고하게 어떤 이런 것만 공부하는 모임이야.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핫한 주제에 대해서 도전하자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래야 모임도 더 활기를 띠게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운영자 자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운영자의 인간적인,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운영자의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이제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깨어있자라는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은 되게 조직된 거에만 집중하거든요. 조직을 해서 그걸로 그 힘으로 뭔가 돌파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깨어있지 않은 채로 조직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익 집단이 되는 거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보고 토론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